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불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전에 한번 저희 쪽에 출연을 해주셨었던 분인데요, 다시 한번 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또 마침 책도 내셨다고 해서 이렇게 좀 정중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김광석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면 22년 전망서가 나왔을 때 22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네. 주로 이제 금리나 환율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 그런 변화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네, 마침 또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이 볼 때 입장에서는 요즘 분위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 책 나온 거를 제가 봤어요. 네. 여기 보니까 긴축의 시대. 긴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네. 약간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긴축의 시대라는 책 제목을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긴축이라는 얘기를 쓰셨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경제전망을 할 때 항상 그 다음 해를 그리면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생각합니다. 네. 그런 주제를 잡아서 연중에 한 권의 책을 더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전망은 붙박이고요, 네네. 연말. 그리고 연중에 5, 6월 즈음을 타겟으로 네. 뭔가 주제를 선정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도 긴축의 시대가 온다. 네, 저도 기억이 나요. 그죠? 네. 금리 인상할 일만 남았다. 네네. 그리고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네. 주택 매매 가격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둔화되는 흐름이다. 그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그 기조보다 조금 더 강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요. 예, 예. 네. 쉽게 말하면 긴축의 속도가 더 가파라진 거죠. 그래서 22년 이 한 해 경제를 네. 이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어제 주가 오르고 오늘 주가 또 올랐네. 네, 맞아요. 막 계속 일희일비하는데, 네. 일희일비하는 그 주가의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긴축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 자체를 규명해서 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 그게 가장 객관적인 자산관리 방식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그때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22년 하반기를 그냥 규명한다면 네. 역사적으로도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긴축은 그냥 우리가 용돈을 아껴 쓴다 뭐 이런 긴축이 아니라 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긴축인 거죠. 그게 이 모든 경제를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다가도 경제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경제는 생물이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금리는 피다. 경제를 생물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 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리의 행방, 네. 또 그것이 주는 자산시장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그림 그리시면서 의사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결국 바꿔 말하면 이제 작년까지는 약간 그래도 확장의 시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네. 확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거잖아요. 시대적인 전환? 뭐 네. 이런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부터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긴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그때 영상을 보셨고 그때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명확히 쓰여져 있죠. 333페이지에. 이 경제 트렌드와 전망을 다 해놓고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정부는 뭘 해라, 기업은 뭘 해라, 가게는 뭘 해라라는 게 정리된 파트 4 부분에 그 액션으로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정확한 표현은 특히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집 살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21년 말, 22년 초. 집 살 시점은 좀 후에 온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시고 현금을 장전하셔라. 근데 현금 장전하는 방법도 정확히 쓰여놨더라고요. 특판 상품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돈의 이동이에요. 네. 돈이 현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 이동하는 그 현금을 가장 가급적이면 우리은행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특판 상품 경쟁이 벌어지죠. 5% 이상의 특판 저축 상품들을 계속 낼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현금을 이동시켜라. 네네. 그렇게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죠.
우리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동안 그 네. 금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셨었고요. 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럼 돈의 흐름이 지금 특판 상품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돈의 흐름이 지금 현재 그럼 딱 특판 상품 하나로 딱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도 뭐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지금? 돈의 흐름이 정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테크가 뭔지. 재테크의 정의가 뭡니까? 돈을 혹은 소득을 네. 자산과 바꾸는 것. 그게 재테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자산과 바꿀 것인가? 부동산과 바꿀 것인가? 주식과 바꿀 것인가? 그게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땐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금리가 떨어질 땐 저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산 시장으로.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20년, 21년 한 해 두 개년 동안 이어졌다면 이 내재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버블인 거예요. 그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게 20년, 21년이죠. 네. 그때 돈의 이동이 그쪽 자산 시장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잖아요. 네. 베이비 스텝 룰을 무시한 채 빅 스텝, 자이언 스텝을 단행할 만큼 돈의 가치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확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보통은 재정 정책을 확장이라고 비유를 하고요. 너무 좋은 표현이시지만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완화라고 표현하죠. 완화. 그러니까 20년은 금리 떨어뜨리고 유동성 막 헬리콥터먼이라고 했죠. 네. 그게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22년 지금은 긴축의 시대로 전환된 거예요. 네. 근데 왜 20년에 투자 의사 결정했던 그 방법을 고스란히 유지하느냐 이거죠.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의 골자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가 달라지는 만큼 돈이 이동할 텐데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돈의 가치가 강해지잖아요. 네.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당연히 저축을 해야죠. 음. 근데 저축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있죠. 그게 원자재였던 거죠. 아, 원자재. 그렇죠. 네. 그것도 돈의 이동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년 팬데믹 위기 때 네. 국제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원유 수요가 급감하기도 전에 선물 시장에서는 더 급격히 떨어졌던 거예요. 네. 왜 그럽니까? 돈의 이동 때문이죠. 원자재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네. 급한 사람들이 마이너스 37달러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1월 달쯤에 전쟁이 날 것 같다. 전쟁이 진짜 났다. 이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죠.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급등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실제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까? 아니에요. 네. EU에서 경제 제재를 통과한 거 한참 후예요. 네. 실제 원유 수급 혹은 원자재 수급, 뭐 가스 수급 이런 데 차질이 있기도 전에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했던 거예요. 아, 앞으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그 전에도 문제였는데 네. 더 가속화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서 선물 시장에 돈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빼고 현금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 가격들이 폭등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돈의 이동에 맞춰서 같이 돈을 옮겨 나가야 되는데 네. 왜 여러분은 반대로 돈을 역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돈의 대이동은 미국이 긴축 행보를 보이는데 네. 미국보다 더 긴축 행보를 단행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 행보만큼 금리 인상 행보만큼 다른 나라들도 같이 금리 인상한다. 네. 그럼 달러 가치 강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4달 전인가 3달 전에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에도 환율 전망을 담았는데 이미 3-4달 전부터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배경이.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일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한번 이거는 그래요. 그냥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중앙은행은 행정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그것을 같이 그것에 공존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그들대로 통화정책을 단행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재정정책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라는 행정부의 수장 입장에서도 네.
강달러가 좋을까요? 약달러가 좋을까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2021년까지는 약달러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2022년 지금은 숙제가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22년 지금의 숙제는, 미국 경제 숙제는 물가인 거예요. 네. 여러분 41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을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또 CPI가 발표되는데 네. 그러면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은 8.6%를 넘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장의 기대는 8.8이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41년 역사, 41년을 안 사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처음 만나는 그런 물가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물가 잡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면 약달러가 유리하지 않죠. 강달러를 유지해야 원자재 가격도 그나마 싸게 들여오는 거고. 네. 그리고 미중 간에 그렇게 싸우다가도 관세를 철폐해야 그나마 사오는 물건이 싸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어떤 방면으로 해석을 해봐도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돈의 이동이 뭡니까? 미국으로의 이동이죠. 미국으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우리 부지런 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주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주식을 안 하는 분은 또 없으시잖아요. 거의. 그럼요. 미래 잠재적. 그런 면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건데, 그런 네.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독 왜 코스피는 더 떨어질까? 세계적으로 증시가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건 긴축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은 더 떨어질까? 이건 미국으로의 이동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데 그걸 왜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주식시장 전문가분들이, 또 증권사 소속의 인플루언서분들이 쌀 때 담아라, 합리적 가격 나왔다, 이때 담아서 물타기 해라,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네. 외국인은 팔고 나간다니까요. 돈의 이동과 왜 역행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느냐. 쌀 때 담아라라는 표현인데, 그럼 정말 이게 싼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쌀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주식 차트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그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질 때 네. 삼성전자가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계속 역대 최대 실적만 발표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10만 전자가 5만 전자 됐을까? 이것은 역시 매크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리 때문이에요. 10만 전자 바라볼 때는 금리를 엄청나게 B컷으로 인하해서 네.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던 그때 시점인 거예요. 네. 지금은 금리를 빅스텝, 자연스텝 행보를 보이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한번 금리 인상 행보를 놓고 본다면 아직도 금리 인상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제 다 올렸습니까? 인상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동안 더 남아있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상기, 긴축의 시대의 아직도 초중반, 초입에 해당되는데, 네네.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게 바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분 부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제 좀 올랐으니까 사도 돼, 떨어졌으니까 또 담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시대 자체를 규명해서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일희일비 하시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너무 걱정돼서 제가 지금 목소리 톤이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돈의 흐름을 먼저 보라.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는 거고, 너무 그 밑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주식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예. 부동산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거에 일희일비 하지 마라. 그건 다음 일입니다. 종목은 다음 일이에요. 네. 시점이 중요한 거야. 네. 그 부동산 시점도 전반적으로 그 기류를 타서, 우리 상승 신호, 하락 신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상승, 그 하락을 다 다지고 상승 국면일 때 그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집중될 필요가 있는 건데, 네. 그때 어떤 부동산일까를 판단하실 일이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하락장인데 굳이 대홍수 나고 장맛비 엄청 세게 내리는데 굳이 우산 쓰고 왜 나가시냐 이거죠. 그때 그냥 비를 피해 있으시라는 거죠. 굳이 우산 쓰고 나가서 어떤 종목을 고르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비에 졌습니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이제 저점을 다질 때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적극적으로 단행하셔도 괜찮다. 예, 부동산 시장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의견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또 키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책에서도 봤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초인플레이션 시대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네. 좀 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얘기하시면서 8점 몇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뭐 엄청나게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연준이 단행하는 이례적 통화 정책,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초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초인플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초인플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 교과서상에는 원칙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어디까지가 초인플레다라는 규명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언론성 용어인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유행하다 보면 그게 교과서에 담기겠죠. 네. 나중에 담길 수는 있겠죠. 각국 중앙은행이 규명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물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목표 안정 물가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좀 쉽게 하면 목표 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목표 물가가 우리나라는 2%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2%예요. 이게 인플레도 아니고 디플레도 아닌 우리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물가 상승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신흥국들은 더 높아요. 네. 신흥국들은 3.5기도 하고 4기도 하고 네. 원래 신흥국들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원래 이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국마다 그리고 각국이 취해 있는 경제 여건마다 적정한 물가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2%라는 거예요. 그러면 2%를 초과하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2%는 연간 물가 기준이니까 네. 여러분이 자주 만나시는 그 물가 상승률은 어쩌면 월별 물가예요. 월. 네. 그렇죠? 6%라는 우리나라 한국 물가는 6월 물가인 거예요. 그죠? 소비자 물가 7월 달 물가 상승률 궁금하시죠? 그것도 역시 8월 첫 번째 화요일 날 받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해요. 그러니까 물가를 여러분 기민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물가 때문에 금리가 결정되고 금리 때문에 자산 시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여러분 스스로 전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가를 판단해서. 그렇겠네요. 7월 달 물가 상승률이 몇이 나올지 네. 8월 초 화요일 날 아침에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연준위 위원이 되어서 혹은 금통위 위원이 되어서 이제 기준금리 얼마나 올릴까? 네. 아니면 동결할까? 네. 이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가가 이 6% 물가가 2%가 목표 물가인데 이걸 상회하면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2배에 해당하는 4%마저 초과하니까 초인플레이션 아니겠는가 라고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학제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근거를 4%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4%를. 이게 만약에 모두가 수긍하면 그게 또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4%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지난 5월 달 전망치도 4.5인 거고요. 이게 또 상향 조정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실적치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 5월 달에 이 22년 물가는 4.5%일 거야라고 전망했는데 네. 그렇다면 5월, 6월, 7월 물가가 예를 들어 이 정도일 거라는 것이 감안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적치도 이미 전망치보다 높아요. 네. 이것만 반영해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략 한 5%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가 상승률을. 자, 이것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이건 이름하여 초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6%라는 물가를 만난 것도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처음이거든요. 24년 만에. 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얼마나 높은 물가입니까? 그럼 초인플레이션 맞죠? 네. 더군다나 미국은 24년 만이 아니라 41년 만이니까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단어를 갖다 붙여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미국 물가는 전망치가 8%를 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초인플레이션이다. 미국도 그렇다고 그러고 한국도 그렇다고 그러고 결국 인플레이션인 상황이잖아요. 네.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왜 위협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네. 물가 상승인 거죠. 네. 그 물가 상승세가 너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물가 상승세만큼이나 여러분의 소득이 같이 증가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소득은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나의 지난해 소득 가지고는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10개 살 수 있었다. 네. 근데 올해도 여전히 1,000만 원인데 이거는 5개밖에 못 쌓는다.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에서는 네.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 네.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소고기 못 사 먹고 돼지고기 사 먹고 돼지고기도 비싸요. 돼지고기도 아껴 사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름 중산층의 영역이에요. 네. 근데 저소득층은요. 그걸 우리 소위 엥겔 계수라고 표현하죠. 네. 이 엥겔 계수의 개념은 나의 전체 소비 지출액, 한 달 소비 지출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가정에. 이것저것 해서 한 6, 700?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그 중에 댁에서 식료품 사시잖아요. 네. 네. 그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어치 식료품 소비 지출한다. 네. 네. 그럼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지출하시는 거예요. 식료품을. 네. 그러면 엥겔 계수가 20%인 겁니다. 굉장히 계산하기 간단합니다. 네. 근데 이 20%라는 숫자가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 고소득층일 경우는 10%에 가까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네. 근데 저소득층은 20%에 가까워요.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계수가 높은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다른 데 쓰는 비용이 더 많은 거죠. 골프, 네네. 뭐 다른 뭐 서비스, 영화 보고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비중은 작은 거예요. 물론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절대액은 높죠. 네. 여기는 200만 원 쓰고 여기는 100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절대액은 높지만 비중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나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특히 식료품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물가가 폭등해도 오이값이 2배로 올라도 오이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차단했죠?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수출을 차단했죠? 인도에서 밀 수출을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 저소득층의 비중도 높겠거니와 이들이 심각한 기근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식량 전쟁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는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듯이 심각한 배고픔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인도는 더 심각한 역사를 만났었어요. 그걸 벵골 사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역사적으로 추정하기를 4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잡기 위해 수출 금지했던 거예요. 밀 수출 금지. 이거는 초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맞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소비가 위축되겠죠. 네. 그건 실질 소비가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초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니까 네. 당연히 이자 상환 부담이 또 커져요.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절대 소득액에서 자꾸 사 먹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할까요? 어렵죠. 뭐 투자 한들 소비 안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를 침체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옵니까? 이런 질문 자꾸 하시는데 네. 경기 침체 이미 왔습니다. 왔는데 네. 그 숫자는 아직 못 받아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7월달 성적표는 8월달에 봤거든요. 이 경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월달은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네. 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상당히 우리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이 상황이 얼마나 진행되고 네. 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시대는 단기간 안에 종식되기는 어렵습니다. 아, 단기간은 좀 어렵다. 예, 왜냐하면 그걸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 근거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고점입니다. 역사상 고점.
우리나라는 3.9%를 기록했어요. 그것도 그마저도 7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근데 7월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전기세 인상하죠. 그렇죠. 가스요금 인상하죠. 그러면 7월달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이미 정부 당국에서는 7월 물가는 7%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을 이미 했죠. 네. 그러면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 오르는데 대표님도 뭔가를 올려야 될 것 같으세요? 줄여야 될 것 같으세요? 올려야 될 것 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임금 협상 과정도 그래요. 대표님이니까 조금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다 오르는데 우리 임금도 올려주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임금 협상이라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만큼은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실제 임금도 올라요.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반영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걸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서비스 기업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서비스 메뉴판 가격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비도 올려야 되겠습니까? 올리지 않을진 몰라도 영업이익을 좀 줄일진 몰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심리는 그렇게 자극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인플레 상황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다만, 자, 이 얘기를 구분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계속 됩니다만, 다만,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 그 값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지는 다른 얘기예요. 떨어져도 여전히 고물가라는 뜻인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만,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 피크가 언제냐? 피크아웃을 언제 찍느냐? 6, 7, 8월입니다. 6, 7, 8월. 네.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6, 7, 8월 정도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럼 6, 7, 8월의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이는 시점은 다른 말로 7, 8, 9월이기 때문에 그럼 7, 8, 9월 동안에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이제 저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하나가 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한다. 막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또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그래도 영업이익은 줄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다 실업률 높아지면 결국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스태그플레이션도요. 정확히 제 2021년 11월 그 해당 칼럼 국민일보 칼럼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썼었어요. 전쟁 나오기 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이 고물가 저성장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고물가이긴 하지만 엄청난 고물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역시 저성장까지는 또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성장률 치고 2%대 후반이다. 그러면 괜찮은 성장세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체감하기로서는 저성장 고물가였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러시아 전쟁이 그 이후에 터졌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된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하반기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예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느냐 마느냐 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확실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그 기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이미 고물가니까 충족이 됐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통 우리나라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 혹은 2%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2% 상승률을 만들려면 타분기 중에 1분기는 2%를 초과해요. 네. 그러면 나머지 2, 3, 4분기는 2%를 더 밑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금리의 역습으로 경기 침체에 더 처해요. 그래서 이 3분기는 지금 7월이니까 3분기잖아요. 3분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이미 놓였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숫자를 못 받아봤을 뿐이라는 거죠. 네. 근데 추산을 해보면 2%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충족을 3, 4분기는 훨씬 밑돈다는 거,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의 판단은 물가는 이미 고물가, 경기 침체는 이미 온 거죠. 다만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실적치가 없을 뿐이지. 네. 이미 그것은 실현된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고물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뭐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의 슈퍼사이클도 오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객관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래 역사상 슈퍼사이클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네. 그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가입하면서 개방 경제가 됐죠. 네. 그리고 중국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1위국으로 부상했죠. 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네. 그러면서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의 모든 원자재를 블록홀처럼 빨아들였어요. 뭐 한때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빨아들였으니까 그만큼 고도 성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 지어요. 공장을 가동해요. 도로 건설해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갔다 오셨던 분이 2010년대에 중국 다시 한번 가신 분들은 정말 놀랍니다. 그만큼 네. 정말 천지가 개벽한 나라예요. 네. 그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네. 그 원자재를 다 빨아들이면서. 근데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우리는 주로 많이 보는 그 지수가 CRB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 CRB 인덱스 원자재 지수를 구성하는 3대 바스켓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바스켓이 그 에너지 원자재예요.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스켓이 광물 원자재죠. 철, 비철 금속, 구리, 알루미늄, 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스켓이 농산물입니다. 식료품 원자재, 밀,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게 3대 원자재거든요. 식료품 원자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원자재가 같이 급등한 거예요. 근데 그 급등한 배경에는 중국의 등장, 브릭스의 등장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2020년, 21년, 22년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했었는데 네. 이렇게 상승한 배경이 그 구조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이유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이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15년, 20년 상승 랠리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것을 전망할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모건 스탠리나 몇몇 금융사들이 그걸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제 주장하길래 그걸 반박했어요. 그 근거들이 6가지 정도 됐는데 6가지 그 근거가 구조적인 장기 랠리를 보여줄 만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고 주장하지 말으셔라 라고 반박을 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식료품 슈퍼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슈퍼스파이크는 3년에서 5년간의 랠리예요. 네. 그리고 모든 원자재가 아니라 식료품 원자재만큼은 슈퍼스파이크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네.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셔라. 작년에도 22년 전망 때도 그리고 21년 전망 때도 책 갖고 계실 텐데 네. 원유 선물 ETF 투자하시라고 명확히 말씀드렸고요. 네. 22년 전망서에도 구리 사시라고 했어요. 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인 거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문제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문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불균형 회복이라고 했어요. 네. 선진국은 회복되고 개도국들은 회복되지 않는 네. 그런 국면이다. 그게 그대로 왔죠. 근데 이 불균형 회복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된 거예요. 네. 수요는 폭발하는데 여기는 공급을 못해요. 네. 그래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왔고, 이런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만든다 막 이러면서 구리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뛰니까 구리 사셔라,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근데 지금의 국면에는 이런 원유나 비철금속 혹은 철 이런 수요는 다시 위축됩니다. 장기적인 랠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오를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를진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실물 경제를 판단했을 때는 그게 장기적인 랠리를 가져올까,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22년 말에 혹은 하반기에 전쟁의 종식이 있다. 네. 그러면 이 원자재 수요와 무관하게 선물 시장에서는 공급난이 해소되네 하면서 급등합니다. 당연히 급등합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일이에요. 네. 뭐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나면 좀 이따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뭔가 산업을 돌리려고 그러면 또 다시 오르거나 뭐 이렇게 기대를 하겠네요. 네네네. 근데 급등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급등하기 전에 급락하는 조정 국면이 있어요. 원자재가. 왜냐하면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겠네 하는 사인이에요.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 제대로 공급되겠네, 이런 논리예요. 네네. 그래서 해소될 것 같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기 침체도 같이 왔으니까 이게 수요가 줄겠네, 이러면서 급락하는 과정을 맞이할 거예요. 네. 전쟁의 종식과 함께. 근데 한 일주일간 급락하다가 이제 다시 사인이 듭니다. 어떤 사인? 복구. 전쟁 복구. 네네. 이제 재건 사업.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시멘트 수요, 철강 수요, 구리 수요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이 있긴 할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변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없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원자재 슈퍼사이클 기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CRB 인덱스가 급락했다가 다시 치솟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급락을 제외하고 15년간 장기 랠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또 조정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그 영역의 원자재는 저는 식료품 원자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식료품이다. 예, 식료품 원자재 중에서도 네. 밀, 옥수수, 대두, 이 3대 농산물 원자재.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옥수수와 대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옥수수와 대두가 네. 그럼 그런 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전쟁의 종식의 사인이 있다.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지점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옥수수 대두에 추종하는 네. ETF 상품 같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겠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왜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 22년 경제전망서를 썼을 때 네. 그때도 이렇게 긴축 행보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긴축의 시대가 올 거는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긴축 행보가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 2008년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죠. 네. 그때 금리를 급격히 내렸죠. 그러다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2015년 12월이에요. 굉장히 멀죠. 그러네요. 진짜 되게 오랫동안 적응했던 예. 거 기억나네요.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네. 그러다 15년 12월에서야 찔끔 올리는데 그게 0.25%포인트. 네.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인상하는데 언제 올렸는지 아세요? 1년 만에 또 한 번 올려요. 그게 또 역시 0.25%포인트. 네. 베이비 스텝이에요. 또 한 번 올리기 시작하는데 2017년에 세 번을 0.25%포인트씩 3번 올립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볼게요. 15, 16, 17년 동안 5번 올린 거예요. 네. 근데 그 5번 다 합해봐야 0.25%씩 네. 올렸으니까 1.25%포인트 올렸네요. 근데 미국은 지난 2번의 FOMC 동안 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으니까 네.
0.5, 0.75%포인트니까 네. 두 번 만에 1.25%포인트죠. 이거 시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하죠.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꾸려면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게 28년 만이에요. 1994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만큼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거는 2015, 16, 17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경로니까 금리를 정상화한 것뿐이었는데 네. 근데 역시 저도 작년에만 해도 러시아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줄은 저도 몰랐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가 올 거라고 가정했던 거고 네. 역시 테이퍼링 완만하게 하고 금리 인상 또 완만하게 할 것이다. 한두 차례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상을 깬 전쟁이 났고 예상을 깬 41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물가와 싸우겠다고 엄청나게 큰 금리 인상 보폭을 행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축의 시계가 굉장히 태엽이 빨리 도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 결국 강달러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으로? 다른 나라 한 번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왜 그러냐면요. 정확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8년 전 94년에 데킬라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데킬라 하면 왠지 멕시코? 맞습니다. 네. 멕시코를 상징하는 술이죠. 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남미를 잘 알지 않는 한 멕시코 사람이나 그 주변국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끼리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기분 나쁠걸요? 네. 실제 사이도 안 좋아요. 주변국 있는 국가들끼리 사이 좋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지리적인 싸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권 다툼도 있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그때 미국이 긴축행보 단행하다가 네. 멕시코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부양적으로 통화정책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의 긴축 속도만큼 같이 가져갈 수 없었고 이 멕시코가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근데 왜 멕시코가 외환위기가 났는데 재밌게도 다른 그 주변국들이 데킬라에 취하듯이 외환위기가 전이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멕시코나 다른 나라라고 안 보는 거예요. 같은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그 주변국에 투자했던 자금도 네. 불안하다고 빼는 거예요. 왠지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도 조금 이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거 다 뺐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흥국의 위기 상황에 더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가장 위험한 나라들은 외채가 있는데 외국에서 빌린 돈, 네. 외국에서 빌린 돈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단기에 갚겠다고 빚진 단기 외채, 장기에 갚겠다고 빚진 네. 장기 외채가 있는데 네. 단기 외채 비중이 급격히 높은 나라일수록 네. 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그런 신흥국들이 굉장한 위협성에 있는데 주로 이제 스리랑카 같은 나라라든가 그 밖에 뭐 터키, 뭐 아르헨티나, 뭐 그리스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요 정말 많은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게 왜 위기 상황이냐? 얘네들이 견조하게 성장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균형 회복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니네들만 니네 나라 물가 잡자고 긴축행보 보이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린 경기 회복이 아직 안 돼서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안 된다. 우리 경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신흥국 불안이 야기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까지는 안 올 것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신흥국이었을 때 위기 겪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외환위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준비를 하듯이 네네. 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정부를 막 칭송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지금 현 정부를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전전 정부나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겠다는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든가 단기 외채 비중이 굉장히 낮다든가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외환 위기로까지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국면이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죠. 주식이 뭡니까? 자기 자본이잖아요. 네.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못해요. 그러면 타인 자본이라도 의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빌려오기가 너무 부담이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럼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위축시키죠. 네. 가뜩이나 신흥국과의 경제 교류가 많은데 이런 신흥국들이 어렵거나 외환 위기에 처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같이 어렵다는 거죠. 외환 위기는 아닐지라도. 네네.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 바로 22년 하반기고요. 그 어려운 상황이 정말 말 그대로 뚜렷하게 본격화되는 시점은 23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 네, 22년 하반기는 그 경기 침체 국면의 시작점이고요. 네네. 그리고 23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미국이 빅스텝 했다고 하면은 저희도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계속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는 전망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님을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이 주식시장에 활동하고 계시는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20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리 떨어진다, 환율 떨어진다, 주식 담아라. 그러면 금리 올라간다, 환율 올라간다, 주식 담지 마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라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경우가 그게 많죠. 싸다는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주식 차트만 보면 싼 거 같아요. 근데 주식 차트가 아닌 이 주가가 결정된 그 배경, 매크로를 보면 이게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요. 싸다고 제가 판단할지 비싸다고 판단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런 거시경제 국면에서는 이걸 싼 건지 더 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22년 하반기 내내 이 박스권에는 갇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더군다나 저축금리가 5% 특판 상품이 있다면 그럼 저축하는 게 맞지 주식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자금도 좀 빠지겠네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네. 더 빠질 수 있겠네요. 진짜. 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과연 주식을 추가적으로 담는 게 맞을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환율 올라가는 기점. 지금 제가 4개월 전에도 강달러 시대가 온다라고 했지만 그 강달러 시대는 22년 하반기 내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1,300원가량의 높은 환율이 적어도 유지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언저리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일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빅스텝 하는 이유는 미국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굳이 빅스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직.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경기 침체를 앞에다 두고도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자산시장이라는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고 그리고 돈의 이동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돈을 빼는 게 가장 공격적 투자 대상인 것. 네. 가상자산. 네네. 먼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주식인 거예요. 주식 중에서도 종목을 놓고 본다면 테크주. 네. 공격적인 투자인 거죠. 급등락이 심한 종목. 먼저 뺀 거예요. 나중에 빠지는 종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돈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빠지는 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원래 경기 동행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적이기보다는. 선행적이긴 합니다만 그게 선행하는 그 주기가 굉장히 앞당겨지진 못해요. 주식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히 심리에 반응을 해서 안 좋을 것 같아. 금리 계속 할 것 같아. 이 얘기 듣고 지금 당장 주식 뺄 수 있지만 네. 부동산은 지금 당장 빼고 싶어도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당장 빠집니까? 또 이런 국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억에 샀는데 20억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15억에 내놓을 겁니까? 그렇진 않죠. 안 내놓죠. 네. 20억에 1,000만 원이라도 붙여서 내놔요. 그러니까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기 동행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당장 돈을 이동시키고 싶어도 네. 현금성 자산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특히 부동산만큼은 이 실물 경제와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시중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시중금리의 정의가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중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23년 중반까지예요. 기준금리의 고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갈 텐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안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네.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투자는. 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거죠. 저는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럼 그렇게 판단을 만약에 하신다면 실제 지금 주거 매입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때 더 커요. 앞으로 더 더 커지겠죠. 커지잖아요. 네. 여러분 집 살 때 부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가 아니고도 네. 그냥 금리가 자체적으로 나에게 규제를 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 금리 가지고는 집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자 지급하는 그 금리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투자에서 5%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국면에 부동산으로 5% 벌 수 있다고 판단 내려지세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되죠. 그러니까 5% 대출을 받아서 5% 금리로 부동산 투자해서 5%를 번다 한다. 물론 취득세나 뭐 이런 거 다 빼고도 5%를 만들어도 그래봐야 본전인데. 똔똔이죠. 똔똔인데 나머지도 다 감안해서 똔똔을 만들려면 네. 도대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몇 %여야 돼요? 그보다 훨씬 더 높아야 훨씬 더 되겠죠. 높아야 되죠. 네.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지금 조정되는 국면이지만 이것은 초입에 해당된다. 일단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그래도 뭐 이게 사실 예측에도 틀릴 수 있는 거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얼마 정도 올라가는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기준금리의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인상할까가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상하는 기간이 위험합니다. 다른 건 대부분 피크아웃을 찍잖아요. 네. 물가도 피크아웃 찍고 경기도 피크아웃 찍고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네. 근데 기준금리는 피크아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가다가 네. 적정한 시점에 또 이렇게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이착륙하듯이 네. 한동안 떴으면 계속 나르는 거예요. 착륙됐으면 한동안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그게 기준금리의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지점까지 오를까 보다는 언제까지 올릴까.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떨어질 일만 남았네 하는 시점. 네.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셨으니까 기준금리의 고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전망보다 지금의 스테이터스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금리의 전망은 다른 은행이나 뭐 저의 전망보다도 FOMC 위원들의 전망의 평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는 대략 3%대 후반, 네, 요 정도의 기준금리까지 23년 중반까지 올려나갈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안 되는 3%대 초반, 네. 3%나 3% 초반, 요 정도까지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전제가 지금의 물가 전망에 따른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힌다. 전쟁이 종식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역시 이 스테이터스가 바뀝니다. 바뀌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때 뭔가 그런 기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네. 또 한 번 포트폴리오 바꾸는 것이지 네. 지금 얘기했던 게 틀렸네가 아닌 거예요. 네. 지금의 상황에선 지금 최대한의 전제하에서 맥시멈으로 전망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저도 확 느낌이 왔던 게 금리의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하는 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는 말에 저도 확 와닿았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석 실장님과 만나서 이런 자리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긴축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소통을 하고 있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에다가도 그런 문구를 프롤로그에 썼는데 가장 읽기 쉽게 쓰려고 좀 편하게 써봤습니다. 네. 왜 내가 사면 떨어지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실 내가 사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사신 겁니다. 우리는 그 떨어지는 국면인지 올라가는 국면인지 그 국면을 정의해야 됩니다. 시대를 정의해야 됩니다. 네. 그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어디 출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웃냐고,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주가 바닥인데 왜 이렇게 웃냐고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주식 작년에 다 팔았거든요. 원유 들고 있었거든요. 구리 들고 있었고요. 지난달에 원유 팔았고요. 그 현금 보유 비중 많이 늘리고요. 빚은 다 갚았고요. 그 시대를 정의 내리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주식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은 종목에 연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제 조그만 이야기가 또 이 책이 여러분들께 그런 국면을 스스로 정의 내리는 그런 여러분의 역량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물고기를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더라도 오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 김광석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긴축의 시대, 김광석 실장님께서 써주신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용의 부지런 TV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